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전 총조 씨가 대지신문 과정에서 남현희 씨에게 5분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남 씨가 거부를 했죠. 전 씨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것일까요? 또 남자 7명에게 결혼 사기를 쳐 30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도 붙잡혔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날씨 알아보고요. 또 김장하기에 언제가 좋은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서 철회하고 다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여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철회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노란봉투법 등 법안 강행 처리와 탄핵안 추진에 유감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력 감축에 반발해 경고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후 6시부터 정상 복귀합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시험 이후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청조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공모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정부가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이 생긴 빈대를 잡을 수 있는 대체 살충제 8가지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며 초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말엔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발의했죠. 탄핵안 모두 철회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논란을 고려해 일단 철회한 뒤에 다시 발의하는 과정을 밟기로 한 겁니다. 박주민 원내수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안가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72시간 내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겠다는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또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긴 꼼수를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폐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도 되지 않았는데 자동 폐기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국회 의사국도 민주당에 편향돼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이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국회의 제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인 법안이고 방송 3법은 다음 선거를 노린 총선용 법안이라고 각각 비난했습니다. 어제 계획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는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호와 또 언론 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또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안들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정기국회 기간 치열한 정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면서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 청사입니다. 먼저 한 총리가 유감의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민생과 거리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기업과 노동계, 법조계 등을 아우르며 여러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 수렴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짧게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해왔었는데요.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짧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읽힙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요. 현재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주 후반쯤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내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제2요구를 할지 검토를 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건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쓰레기 매립지를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공식적으로 편입과 매립지 문제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서울시장도 주민 기피시설을 넘길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매립지 유치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편입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의 만남. 편입 대가로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유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답변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김포 측은 권한이 아니라며 답을 안 했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저희 김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없다곤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기피 시설을 주변에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가장 큰 혐오 시설로 꼽히는 쓰레기 매립장의 김포 유치 문제가 나오는 건 서울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6배 정도,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30년 넘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왔지만 이제 서둘러 대체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결정적인 매립 승인권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습니다. 그런 인천시가 3년 뒤인 2026년까지 무조건 매립지 운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체 매립지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고. 그러나 대체 매립지 선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작년 2차례 공모에서 2,500억 특별지원금 등 가진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걸쳐 있고 비교적 여유 부지도 많은 김포가 서울 편입을 고리로 기존 매립지 이용 연장이나 대체지 유치를 통해 해결사를 자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김포에 있잖아요.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서울로 편입되면서 수도권 매립장보다는 이득이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김포시는 앞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대가로 서울 강서구의 골칫거리였던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혹여 김포시가 반대해도 만약 편입된다면 도시계획 권한을 대부분 서울시가 가져간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김포구로 되는 순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벌써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서울 상암동 소각장 설치 사업이 김포 편입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의 편입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쓰레기 매립장 문제. 서울시 입장에선 절실하지만 결국 편입의 대가 혹은 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오후 6시면 1차 파업이 끝나는데 아직 추가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지금 지하철 운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파업으로 영향받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부터 8호선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정상 운행했습니다. 노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협정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회사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 등도 차질 없이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제 퇴근 시간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평소 87% 수준 운행률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운행률은 75% 정도였습니다. 이번 경고 파업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지만 아직 협상 재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협상 때 올해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노조 측은 868명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사측은 660명만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사측은 오는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줄이거나 외주화한다는 계획인데 노조는 외주화가 되면 2인 1조 업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사측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도록 신경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제 막판 협상 때 사측 제시안에 찬성한 한국노총 노조는 파업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수능 날인 16일 이후에도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대화 없이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남 아산시 보건소는 지난 8일 아산의 한 원룸 건물에 있는 가구 2곳에서 빈대 의심 신고를 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빈대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빈대가 공식 확인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리인을 통해 벌레 사체 사진을 확인했지만 빈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사체를 확보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원룸 거주자는 최근 해외를 다녀온 이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빈대를 방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게이드계 비노테퓨란으로 만든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저항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8종 모두 전문 방역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전국 최초로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방역협회와 협력해 방제 교육까지 지원하는 빈대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빈대 출현 시에는 서울시 감염병 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 차림의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개는 목줄에 감겨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요.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본 시민들이 직접 이 남성을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도 위를 내달리는 사륜 오토바이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목줄에 감긴 채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곧 힘이 빠졌는지 축 늘어졌고 다리는 바닥에 쓸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합니다. 뒤따르던 시민들도 앞다퉈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개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목줄을 쫙 쪼아가지고는 대롱대롱 매달아갖고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리 뒤에가 2개가 질질질 끌려가는데 엄청 많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갔는데 고성이 오간 다툼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났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개가 크게 다친 만큼 분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안타까운 구조 현장을 직접 본 시민이 개를 임시보호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저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집에 2마리 있는데 같이 어울리게 잘 키워보려고. 너무 불쌍하고 또 이쁘고 또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패딩 점퍼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날씨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장철도 다가오죠. 올해 김장하기 좋은 날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도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이번 주 화요일부터 뚝 떨어질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보니까 화요일 3.6도, 수요일 그렇죠. 1.8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오늘은 더 춥던데요? 맞습니다. 수요일이 절기상 입동이었죠. 예. 입동 아침에 서울 기온이 영상 1.8도. 네.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요일 입동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입동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보였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이 5.9도, 낮 기온은 18.4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도 오히려 기온이 조금 높은 선선한 늦가을 날씨였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다시 기온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0.8도,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고요. 낮 기온도 7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돼서 평년보다도 6, 7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널뛰기 날씨라고 하죠. 기온이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체감 온도는, 체감 추위도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이렇게 추워진 건가요? 맞습니다. 가을에 한 번씩 내리는 비는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다시 차가운 공기가 그 뒤에 따라오면서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출근길, 그리고 가장 쌀쌀한 낮을 보이는 겁니다. 주말 날씨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말은 어떤가요? 그렇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 보실까요? 네. 내일이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올가을 들어서 처음 영하권입니다. 예. 그리고 낮 기온을 보시면 토요일은 7도, 일요일이 6도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 휴일 중에서는 휴일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월요일에도 아침까지는 영하 3도지만 낮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예. 화요일부터는 이제 추위가 풀립니다. 기온을 보시면 이제 영상권으로 오르고 10도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수요일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목요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예. 수능일입니다. 예. 수능 한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네. 수능 한파는 12월에 수능이 있을 때까지가 한파였고요. 그랬군요. 12월이 아니라 11월로 옮겨가면서는 한파란 말을 쓰지 않고 수능 추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수능일에는 기온이 서울 기준 6도까지 오르고요. 낮 기온도 12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하권 추위는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수험생에서는 그나마 추위가, 날씨가 수험생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다행히 이번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비 소식, 눈 소식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주 후반 쪽에 한 차례 정도 비가 오겠고요. 예. 그리고 나면 또 추워집니다. 다음 주말엔 또 영하권 추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 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네.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상황이 그렇다면서요? 이달 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요. 경주 낮 기온 29.4도, 서울도 25도까지 올랐거든요. 예. 늦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측 사상 가장 기온이 높았던 11월이었죠. 네네.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덥습니다. 11월 초의 기온은 30도를 넘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경우도 11월 7일의 경우에 도쿄 낮 기온이 27.5도를 기록했습니다. 예. 100년 만에 가장 더웠던
날씨였습니다. 11월 기온으로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남동 쪽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잠깐 제가 그래픽 준비한 걸 좀 보실까요? 네. 이걸 보시면요.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현재 분포도입니다. 기온 분포도인데 보시죠. 일본 남쪽으로는 이렇게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위쪽으로는 기온이 좀 낮은 분포가 돼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약간 흰색 부분이 들어간 데는 영하권입니다. 영하권 추이거든요. 보시면 일본 남쪽으로 아직까지 해상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본이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일본으로 치면 25도를 넘으면 여름 날씨라고 부릅니다. 그런 여름 날씨가 이어진 거고 보시면 우리나라는 뜨거운 공기 대신에 이제는 약간 차가운 공기가 영향을 주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쿄가 저희 오른쪽 태평양 쪽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거군요. 아직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 이달 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온이 낮아진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 좀 미래로 좀 가보겠습니다. 점점 더 일본 쪽도 약간 따뜻한 공기보다는 차가운 공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의 영향을 서서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색깔이 더 추워지죠. 색깔이 제주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더 밀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는 계속해서 차가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늦더위는 없어지는 거죠. 일본이 저렇게 조금 서늘해지는 건 언제쯤입니까? 이번 주말을 지나면 그 지역도 우리나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그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늦더위라고 부르는 11월 늦더위, 11월에 나타나는 여름 날씨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제 좀 다 선선한 공기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평년 기온보다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평년보다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0년 만에 11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11월 초에는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날씨였죠. 그러니까 그게 116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에도 예년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11월에 찾아오는 늦더위였던 거죠.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장을 하기 좋은 날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김장 하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김장 같은 경우는 요즘 김치 냉장고가 많아서 예전보다는 좀 이런 정보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도 대규모 김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적정 시기가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약 11월 하순.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 11월 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김장이 가장 맛있으려면 추워지기 직전에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약간 추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 4도 이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꽤 추워야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최저 기온은 영하 1도 이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꽤 춥지만 낮에는 그래도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가장 좋은 건데 저게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해야 되는 시기고요.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늦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부지방은 이달 말 정도쯤이 김장적기라고 했는데 11월 지금부터가 추위가 일찍 옵니다. 그래서 기온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야 되는 거고요. 12월 초에 되면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남부지방은 평년보다는 조금 늦게 김장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지금 민간 기상 사업자의 전망입니다. 4도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균 기온이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을 합쳐서 2로 나는 평균 기온이 4도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가워야지만 과거에는 김장을 땅 속에다 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하면 너무 빨리 쉬어버리고요. 너무 늦게 하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섬나라 일본 이야기 잠깐 해보면 갑자기 새로운 섬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가 일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화산이 잦은 지역, 그러니까 화산이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해양판, 태평양에서 오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좀 화면에 나오는 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 어디냐면 규슈의 남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화산대, 살아있는 화산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없었던 섬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하의 그 바다 아래에서 용암이 분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하면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지상에 저렇게 땅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보통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해양판이 지각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저렇게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화산이 나는 지역이 내륙이 아니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닷속이라면 분출된 마그마가 식으면서 저렇게 육지를 만드는 없었던 새로운 섬을 만드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전에도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에서는 없었던 저런 마그마 섬들이 종종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 2호섬 앞바다 남쪽 1km 부근에 분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분화가 일어나야지만 마그마가 뿜어 나오니까 그게 바닷물에 식으면서 섬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에 섬도 하나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네요. 날씨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주 초반에 좀 크게 떨어졌다가 또 잠깐 풀렸다가 주말에 더 추워진다는. 다행히 수능 추위는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뉴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게 하루 4시간 동안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단 결정을 발표한 건 백악관이 먼저였습니다.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루 4시간 동안 가자 지구에서 교전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피로도 하나도 확보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ese pauses ar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articularly to help ensure that civilians have an opportunity to reach safer areas away from the active fighting. 지난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ustrated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that he has not listened more to some of the things you have asked him to do. It's taken a little longer than I hoped. 또 인질 석방을 위해 하루 4시간이 아닌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id you ask for a 3-day pause to Netanyahu? You know I've been asking for a pause for a lot more than 3 days. 뉴욕타임스는 사흘간 교전 중단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 직접 카타르로 날아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최대 15명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벌인 논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한편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풀어줄 준비가 됐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석방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실행될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CIA 국장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국장과 함께 중재자인 카타르 총리를 만나 3자 회담을 했고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해 추가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상자 수가 하마스 집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미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버라 레프 미국 국무부 극운동 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팔레스타인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 이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리프 차관보는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고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사상자 수치가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받는 가자지구에서 인구 과밀과 오염 등으로 위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현재 가자지구에 피난민 150만 명이 보호시설 등에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보호시설에서 160명이
화장실 1개를 쓰는 실정이고 샤워실 1개는 70명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물 부족도 심각해서 한 사람에 식수 1.5리터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칸 유니스 주거 지역은 잇단 폭격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원래 모습을 짐작할 만한 건물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볕이 좋은 곳을 골라 빨래를 넣습니다. 물이 모자라 자주 빨래할 수는 없는 터라 깨끗한 옷을 넣는 동안 콧노래도 나옵니다. 간신히 구한 물통 덕에 먹는 물과 세수, 빨래를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반쯤 깨진 화덕은 유일한 조리도구입니다. 소박한 밀가루빵 몇 장이 먹거리 전부입니다. 8 식구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갖췄습니다. حتى يعني نعيش ابنائنا واولادنا ونسائنا في هذا الدمار الشامل وفي هذه الحجاره والاسبست المكسر فوق رؤوس الساكنين. 주민들이 무너진 집을 다시 찾는 건 외부에 머물 만한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민촌이나 병원 역시 이스라엘군 폭격이 비껴가지 않는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함께 살기 쉽지 않습니다. لما وين بعد وين بقول لك انقطمت بلاش يعني رحت هيك لما شهدت وبقول لك لما شفتهم اللي هم بنشلوني. 집이 주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봐야 쓸만한 물건 찾기도 힘듭니다. 집으로는 돌아왔지만 미래의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23년) 동안 미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판다 가족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올가을 판다 가족이 떠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미국인들이 동물원을 찾았는데요. 지난 2000년 메이샹과 텐텐이 워싱턴의 국립동물원으로 왔고요. 2020년에는 둘 사이에서 샤오치즈가 태어나는데요. 귀엽죠? 12월 7일로 임대 계약이 끝나서 중국으로 반환된 겁니다. 미중 사이 판다 외교는 지난 1972년에 시작됐습니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부부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 베이징을 찾았는데요. 이때 담뱃갑의 판다 로고를 보고 귀엽다며 감탄한 영부인에게 중국 정부는 판다 임대를 약속합니다. 같은 해 워싱턴 DC에는 판다 한 쌍이 도착했고요. 워싱턴 동물원에 판다가 등장한 날 관람객 수는 무려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판다는 동물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지요. 중국은 지난 1957년부터 1983년까지 우방국에 판다를 나눠주면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1980년대부터는 경제적으로도 활용했습니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6,70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다를 임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판다를 보유한 동물원은 한 쌍에 연 10억 원 정도를 중국 정부의 보호기금 명목으로 냅니다. 임대 중인 판다의 건강 상태가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멤피스 동물원에 살던 판다 러러가 중국 반환을 앞두고 숨지자 중국 내 여론이 악화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갈등하던 미중이 판다의 사인을 공동 조사했을 정도입니다. 이른바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국제정세 속 깊어지는 미중 갈등. 이제 미중의 판다 외교도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에는 한때 판다가 15마리까지 있었지만 차례로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 애틀랜타 동물원에 있는 판다 4마리의 임대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아예 판다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다음 주에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수장부터 현안 조율에 나섰는데요. 김태현 기자의 보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수장이 만났습니다. 세계 경제 자르로 불리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의 재정금융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입니다. 양측은 이틀 동안
미국의 수출 통제와 중국의 무역 관행 등 경제 현황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합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경제가 분리되는 재앙과 같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desire to decouple from China.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economically disastrous for both of our countries and for the world. 다만 공정 경쟁을 막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는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중 간 경제무역 관계를 원래 궤도로 돌려놓는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담 목적은 미중 정상이 제시한 과제 이행이라며 경제와 투자 분야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据我们北京会晤之后，还不到4个月时间，我们再次见面，就共同关心的问题呢，再进行深入交谈。 옐런 장관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분야를 겨냥한 조치들과 함께 오해나 오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6년 만에 미국 방문이자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미중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심항공교통, 즉 UAM을 이용해서 대구 도심을 오가는 하늘길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 나온 계획인데 대구 도심 5곳의 UAM 수직 이착륙장을 만들어서 신공항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면에서 300에서 600m를 날아올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도심 항공교통 UAM. UAM을 이용한 새로운 대구 하늘 도로망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동대구역과 대구공항 이전 부지 등 5곳에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수직 이착륙장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대구역에는 2028년까지 이착륙장을 완성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까지 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대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즉시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동대구역부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UAM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UAM 하늘길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철길, 고속도로를 활용해 동서남북을 날도록 계획됐습니다. 혹시나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노선을 정한 겁니다. 추락 이런 것보다는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착륙을 했을 때 공터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누군가 접근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이제 도로 인접한 곳을 좀 선호하는 편. 소음은 헬기의 5분의 1 수준. 운영 초기 요금은 50km 거리를 이동하는데 15만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2025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UAM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기체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문을 열면 대구 도심에서 20분 안에 닿을 수 있게 UAM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 시각 들어온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대생이 혼자 자취하는 원룸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서 물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여대생이 혼자 자취하는 대전 동구의 한 원룸에 3차례 몰래 들어가 립밤 등을 훔쳐서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경북 상주시 공건면에 있는 축사에서 아버지 68살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주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대 노총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160개 부대 만여 명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이번 집회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예고해
경찰과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버스 등 차 2,700여 대가 행사장으로 몰려 혼잡이 심할 걸로 보고 취약 지역마다 경찰관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한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낸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는 16일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시험장을 오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수험생에게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대 의대 김은 교수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를 기리는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이 내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유엔군 위령탑에서 열립니다. 스웨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025년부터 한국 부산에서 차세대 전기차 모델을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로 예년 기온을 7도나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심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7도, 대구 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영하권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휴일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전 총저 씨가 대질신문 과정에서 남현희 씨에게 5분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남 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자 7명에게 결혼 사기를 쳐 30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도 붙잡혔는데요.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